이제 오늘 발표회의 마지막 키워드인 디지털 신뢰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신뢰 인프라 구축과 신뢰 서비스 현황 및 전망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기반본부 권현우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사 권현우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지금 이전에 발표됐던 정보보호나 정책 연구는 아닙니다.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위한 신뢰 인프라 및 신뢰 서비스에 관련돼서 블록체인과 전자문서라는 키워드로 탐색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블록체인과 전자문서 관련돼서 국내외 동향하고 최근 3년 정도의 저희 키사가 했던 산업진흥 성과와 내년부터 하게 될 추진 계획 방향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 머릿속에 있는 간단한 내용을 저희 직원이 좀 귀엽게 그려준 것인데요. 실제 저희가 지금 웹 2.0에서 웹 3.0으로 가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사회로 가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목표로 하든 또는 어쩔 수 없는 변화로 가고 있든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지향하고 걸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효율은 기본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요새 말하고 있는 ESG 관점에서 환경이랄지 디지털 약자 보호랄지 아니면 개인 주권을 통한 거버넌스 회복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실현이 되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회를 이루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했던 인증, 데이터 교환, 서비스, 인프라 등등이 있을 텐데, 여기에 신뢰라는 이름을 다 한결같이 붙여 보았습니다. 신뢰라는 용어를 다들 어떻게 해석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의 경우에는 일단 보안이 튼튼하다는 것만으로는 신뢰를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고, 거기에 추가돼서 투명한 처리 절차라든지 아니면 공정한 거버넌스 구현이라든지 편리한 상호 운용성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담보가 되어야 신뢰라는 딱지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뢰 데이터, 신뢰 인증, 신뢰 서비스, 신뢰 인프라를 통해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안전한 디지털 사회로 가게 될 텐데요. 그 키워드 중에 신뢰 인프라와 신뢰 서비스를 구성하는 대표 선수들로 블록체인과 전자문서, 산업 활성화 관련 사업을 저희가 맡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입니다. 국내 동향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 부분이 있지만 지금 저 띠지를 둘러놓은 기반 조성, 기술 분야의 인프라가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그런 글로벌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중국은 어떤 단일한 인프라를 만들어서 공공주도의 서비스들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되 굉장히 상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표준화와 상호 운용성을 염두에 두면서 공통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EBSI라고 부르고 중국에서는 BSN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술적 도구들을 제공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 확산 사업을 통해서 블록체인을 개별 기관별 사업자별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구축된 서비스들 또는 블록체인 이종간 블록체인들이 서로 연동해서 상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KBTF라는 이름으로 저희도 이름을 지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 11월에 산업진흥 전략이 발표가 되면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좀 더 눈여겨볼 부분은 우리나라 내용 중에서 NFT와 관련돼서 작년에 굉장히 붐이었었는데 NFT의 법적 성격 때문에 활성화가 어렵다라는 그 시장에서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NFT의 법적 성격과 뭐 소비자 보호 등 여러 부분을 망라한 규제 혁신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까지 과기부 주도로 만드는 작업을 과기부와 키사가 하게 될 예정입니다. 뭐 블록체인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라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미 그 대중성을 입증한 것이 작년에 백신 접종 증명을 앱으로 썼던 쿠브입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개시되었는데요. 둘 다 DID라는 블록체인 신원 인증 기술을 이용한 것입니다. DID는 블록체인 기술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한 어떤 유통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이번에 그 W3C에서 웹 표준으로 그 DID 코어 1.0을 표준으로 정했습니다. 사실은 빅테크 기업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아이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닌 다른 글로벌한 아이디가 들어오는 것에 반대가 심했지만 웹3C에서는 DID를 표준으로 인정을 했고 이제 이 기반으로 다양한 국제 아이디가 나올 예정 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이전 발표자 분들 중에 그 국가별 아이디, 디지털 아이디에 대한 발표를 했었는데요. 아마도 DID도 그 중에 하나로 활약을 많이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18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그 블록체인 시범 확산 사업을 해왔습니다. 블록체인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기업들도 매우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Y 블록체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왜 굳이 블록체인을 써야 하느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장점을 장점을 어필하고 그 시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공공 민간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들에 그 정부 예산을 태우고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 시범 확산 사업을 계속해 왔고요. 그래서 지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저희가 17년 대비 뭐 기업 수나 시장 규모나 종사자 수가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그 좀 괜찮았다.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좀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 19년도 탈중앙 기부 서비스가 불투명하게 집행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21년도에 비대면 전자주총이라는 것은 거버넌스를 행사하는 어떤 방식으로서 비대면 투표와 같은 그런 것들을 소규모로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지금 온라인 투표가 올해 주민 참여법이 주민투표법이 개정이 되면서 1,000만 명까지도 주민투표에서 비대면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현재 그 선관위의 K보팅이라고 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은 블록체인 기반은 아닙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저희가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만들어 보았고 동대문에서 한국 의류인지 정품을 확인하는 이런 정품이나 또는 뭐 원산지 확인이나 이런 제조 공정에서 유통 과정에서의 정품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블록체인이 우수한 기술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12월에 부산에 기술혁신센터라는 것을 1호점을 개소를 했습니다. 지역의 특화 어떤 뭐 생산품이라든지 서비스와 맞물려서 블록체인 기술을 써서 시너지를 내는 그런 목적으로 지역
거점의 기술혁신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1호점인 부산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입주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입주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가장 대중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서비스 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5개의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향후 방향인데요. 이것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다 이번에 발표된 산업진흥 전략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집중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시범 확산 사업은 6억, 13억 정도의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다소 소규모의 어떤 사업이었다면, 집중 사업은 30억 이상이 들어가는, 매칭까지 하게 되면 한 60억 정도의 규모가 나오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되고 범부처 간 그 통용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가 될 텐데요. 지금 그 아이템으로 뽑은 3가지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배지라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도 디지털 지갑에서 자신의 자격증이나 이력이나 학교 졸업증명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것들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 그런 것을 배지 형태로 구현하는 게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 온라인 투표가 있고, 그리고 공적 지원금이 중복돼서 부처가 다르게 되면 어떤 동일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행정 서비스가 낭비되는,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블록체인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KBTF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기술혁신센터도 아까 말씀드렸고, 부산에서 이런 부분을 했고, 내년과 내후년에 2개소를 더 할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 그 지역에 특화된 상품과 블록체인이 시너지가 나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자체들이 공모를 하게 되고, 그중에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문서입니다. 전자문서는 아까도 이아이다스 유럽의 얘기를 해주셨고, 유엔의 온시트랄에서 또 모델법이 나왔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2개가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원 확인의 방법으로 전자서명, 그리고 그 전자서명을 가지고 전자문서가 효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거기에 이제 타임스탬프를 찍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것으로 그 하나의 규정, 하나의 법에서 이 부분들을 관리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전 발표자분이 전자서명법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자서명법에 전자서명이 있고, 이건 과기부 산업 소관이고요. 본인 확인 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이고 방통위 소관이고, 전자문서 기본법에는 또 신원에 대한 것은 없고 전자문서의 효력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기부 산하이고, 전자문서 중에서도 공공에 관련된 부분은 공공기록물, 이런 식으로 좀 산재가 되어 있어서, 향후에는 이 부분을 저희도 이제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온시트랄의 법이 통과가 된 만큼 아마도 저희도 이런 통합된 체계를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자문서에서 저희가 근 3년 동안 해온 대표적인 성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아마 카톡으로 또는 문자로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국세청이나 여성가족부 이런 데서 모바일 전자고지를 보냅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편을 마치 보내는 것처럼 보내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바일 전자고지란 대표적인 전자문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전자문서법을 많이 개정을 해서 전자문서도 종이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전자문서 사업자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허들을 좀 낮추는 그런 법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사업자들도 많이 늘었고, 그 전자문서를 도입한 기관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의 대표 선수를 자꾸 전자고지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전자영수증이나 디지털 처방전처럼 새로운 어떤 서비스들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요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전자문서라고 하면 그건 서비스구나. 근데 왜 실내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지? 라고 하면 전자문서의 그 효용을 이것이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은 기술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신뢰성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전자문서 같은 경우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보증을 해주는, 공증을 해주는 그런 체계로서 신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를 만들어내는 생성 쪽 전자와 작업장이 있고, 문서를 유통시키는, 이것이 위변조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이 되었다 증명할 수 있는 중개자, 또 이 문서가 보관할 때 위변조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해주는 센터, 이런 쪽의 사업자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저희가 제가 카톡으로 이걸 받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카톡으로 받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공급자가 그걸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이것을 이용자의 선택권도 강화하는 측면, 그리고 작은 중개자도 좀 같이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발송 기관이 고르는 플랫폼과 수신자가 고르는 플랫폼을 나누어서 하기로 내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수증, 지금도 전자영수증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스타벅스나 이런 큰 대기업 브랜드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대기업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기 위해서 중개자를 끌어들여서 환경공단과 연합을 해서 저희의 신뢰 서비스인 전자문서 유통 허브 시스템에 전자영수증 유통정보 DB를 붙여서, 여기서 전자영수증 카드사에서 발생하는 전자영수증을 바로 대체하고 환경공단에서 리워드도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12월 달에 MOU하고 내년부터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처방전도 다 종이를 전자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자문서와 블록체인과 여러 가지가 어디까지가 전자문서고 어디까지가 여러 가지 구별이 모호한 부분이 있고 뎁스도 다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는 단순히 이걸 종이를 줄여서 탄소를 배출을 줄이자라는 환경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것이 믿을 만한 서비스다,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다라는 것까지도 저희의 법에 있는 제도와 기술을 이용해서 보증하는 그런 서비스로 만들고자 합니다. 예, 내용은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현우 본부장님의 발표 잘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발표 순서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실물 경제 도입을 위한 정책 재현 연구에 대해 오픈 블록체인 DID 협회 하창동 사무국장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타임에 발표를 맡게 된 하창동입니다. 너무 오후 내내 계셔가지고 저야 짧게 하고 가지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시간도 많이 좀 지체되고 하니까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사실은 성과 보고라기보다는 결과 발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키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있는 것들 중에 앞서 말씀하셨던 권 본부장님이 블록체인 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약간 다른 각도에서 연구를 했던 것을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기술 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이 됐고, 또한 실행에 옮기는 사업들이 많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지금도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게 우리 사회의 기반 기술로서의 성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실물 경제의 기반 기술로서의 블록체인, 실물 경제의 기반 기술로서의 블록체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기술 개발, 기술 발전이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성과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연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제언은 나중에 설명드릴 정책 제언은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이 비록 기술적 한계와 문제점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다양한 산업 적용에 유용한 기술이자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여 시장에 가치 있는 기술로 정착하는 데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릴 거는 개요하고 연구방법, 저해요인 도출 및 분석, 정책 제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요 및 연구방법에서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들이 어떻게 됐다는 것들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저해요인을 어떤 식으로 도출했고 그걸 왜 분석을 했는지 그리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정책 제언을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대로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기술이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기술이라고는 다들 다양한 분야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제도 내에서 장착이 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또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한계나 환경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부족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실물 경제에 안정적으로 편입되고 각 사회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성되기 위한 실물 경제 도입의 저해 요인을 도출하고 그 도출된 저해 요인을 기반으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함에 있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연구를 진행할 때 현재 되어 있는 블록체인 동향이나 실물 경제 도입 주요 사례를 연구를 통해서 법, 제도, 규제 그리고 산업 기술적인 부분을 사례 현황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분석된 걸 베이스로 저해요인을 도출함에 있어 저해요인을 그냥 두서없이 도출했다기보다는 4개의 분야 즉 기술, 산업, 정책, 사회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팁스라 부르는데 이런 관점에서 저해요인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출된 저해요인을 분석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분석은 왜 하게 됐냐면은 이 저해요인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저해요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인들이 그 요인들이 영향도나 시급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저해요인 간에 또 연관관계는 없는지 저해요인 하나를 해결해서 그것만 해결되면 되는지라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도출했습니다만 그 도출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라는 측면은 아니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참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도출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제언 역시 보시면 기술, 산업, 정책, 사회 분야별로 각각 나누어 제언을 했습니다. 저해요인 도출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기술, 산업, 정책, 사회로 나눠서 나눈 TPS 방법론을 사용해서 저해요인을 도출했고 이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블록체인 전문가, 산학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의 전문위원들이 참여하여 저해요인을 도출하였습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저해요인이 도출된 것을 기술, 산업, 정책, 사회 분야로 약 15가지 부분으로 저해요인을 도출했습니다. 물론 이걸 각각의 저해요인을 더 세분화하여 도출을 할 수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 한 15가지로 정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분석하는 방법이었는데 분석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는 있었는데 한정된 시간과 투입되는 인력 저 전문가분들이 시간을 그렇게 뭐 충분하게 낼 수가 없어가지고 좀 가볍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영양도와 시급도는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그룹화하는 방법으로서는 영양도와 시급도 교차 분석을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중요도와 퍼포먼스 성능 분석 메커니즘을 약간 응용해 가지고 요거를 사용했습니다. 그 사용한 결과는 결국은 HH 높은 시급도와 높은 영양도에 있는 부분을 저해 요인을 우선순위로 도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도출된 저해 요인 간의 상호 연관성 분석을 했고 그 분석된 것들을 정리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참여하셨던 분들은 전체적인 모집단이 저희가 예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63분을 기준으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110분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 63명의 답변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모집단이 각각 소속된 단체나 기관이나 그다음에 역할에 따라서 선택 그러니까 결과가 약간 다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그룹으로 3개의 소그룹으로 다시 나눠 가지고 세부적인 분석은 별도로 한 번 더 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는 발표가 안 될 거고 저희가 결과 보고서를 보면은 다 나눠서 다시 분석한 것도 있습니다. 분석한 결과를 하나를 샘플로 하면은 이건 모집단에서 분석을 했던 건데 이 분석했던 걸 보면은 저희가 이제 분산 값도 하나 내놨던 것들은 도출을 시켰던 이유는 저의 영양도나 시급도가 높은 우선순위를 측정하는 거는 측정값을 가지고 하면 되지만 이 답변을 한 사람들이 너무 그러니까 어떤 중앙값에 모여 있지 않고 많이 퍼져 있으면 그 의미가 약간 줄어들 수 있다고 봐줬고 그것을 스스로가 판단해라는 측면에서 분산값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J하고 O를 저희가 표시를 한 내용은 이유는 뭐냐면은 우선순위 그러니까 신뢰 분산값이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답변한 사람들이 중앙값에 모여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은 J가 뭐냐면은 규제 당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거부감. O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 조정의 메커니즘 부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신뢰는 높지만 답변한 신뢰는 높지만 우선순위를 보면은 J는 우선순위가 높고 O는 크게 영양도나 시급도가 낮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저해 요인 영양도와 시급도 중에 어떤 부분을 더 선택할 건지에 따라서 가중치를 놓고 계산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가 가중치를 놓고 계산해 본 결과 그냥 일반적인 합산하고 값이 비슷했습니다. 우선순위가 그거는 영양도가 높은 거는 시급도가 높다는 응답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비슷했고 그 비슷한 결과 때문에 저희가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영양도와 시급도를 산수란 값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본 것은 도표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원래 저희가 가지고 리포트에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관성 분석을 했던 이유는 아까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하나의 저해 요인이 그 저해 요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저해 요인과 강한 연관성이 있다면 그 저해 요인도 같이 봐야 된다는 측면을 찾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한 게 맨 왼쪽에 있는 테이블은 맨 왼쪽에 4개의 집단으로 나눈 게 첫 번째 게 모집단이고 두 번째 게 소분류로 나눈 네 번째가 소분류로 나눈 부분인데 저 부분은 뭐냐면은 저해 요인 영양도와 시급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높다고 표시한 부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연관성 분석까지 다 한 것들, 상호 연관성 분석을 한 것들을 표시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집단에서 7개의 저해 요인이 있다고, 저해 요인이 강하다고, 영양도와 시급도가 높다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연관성 분석을 통해서도 다 포함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놓은 9개가 연관성 분석을 한 9개가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높다고 표시했던 부분이 그렇다는 결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정책 제언을 말씀을 드리면 블록체인 기술의 실물 경제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기술의 한계, 기술 부분에서는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하고 신뢰성이 보장되는 다양한 기술 융합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과 산업 쪽에서는 건전한 토큰 이코노미 생태계 구축 및 시장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는 부분, 정책적인 부분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실물 경제 도입 확대를 위한 민간 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 지금 블록체인이 가상자산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이 블록체인 기술이 유용함을 인식을 시키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봤었고, 그 부분으로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신뢰 인식 제고와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사회적 담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요 밑에 세분적으로 나와 있던 부분들은 다시 쪼개가지고 그 밑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기술의 이 부분은 저희가 정책 제안한 결과인데 이게 뭐 저희가 민간 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꼭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기술 한계의 극복과 안전성 신뢰성 보장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활용을 위해서는 제3자 검증기관, 원래 블록체인은 검증기관이나 별도의 기관이 필요 없지만 실제적으로 신뢰하고 안전하고 신뢰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을 하려면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한 대상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합의 알고리즘이든 이런 서비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성 평가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토큰 이코노미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금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가 토큰의 심사, 발행, 유통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존의 금융권처럼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 분리된 기준으로 규제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소비자 보호를 하는 부분과 별개로 업무적으로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보시면 미래지향적인 블록체인 산업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웹 3.0 시대, 웹3가 블록체인 기반 기술로 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한 미래지향적 산업 발전 로드맵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면서 또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한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도출된 저해요인과 제언하는 부분을 매칭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이로써 정책 연구에 대한 결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